자, 여기가 이제 일부 지금 첫인상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러시아의 감옥이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할까 싶은데 막상 보면은 여기는 죽음의 집 혹은 죽은 집이 아니라 뭐다? 삶과 생명의 집이다. 살아있는 집이다. 산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대우가 되게 훌륭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고요. 힘든 거라면 노역일 텐데 노역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우선 감옥에 처음 왔으면은 멀리서 왔잖아요.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에서, 뭐 니주니 노브고로드에서, 보로네시에서 아주 오랜 수활 동안 왔기 때문에 3일은 노동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노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노동의 종류가 뭐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고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자가 맨 첫 번째 한 노동은 뭐냐면 이르티시 강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 옴스크를 흐르는 강인데 거기 가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르티시 강에 나갔더니 배가 하나 박혀 있어요. 이 배는 저기 차로 치면 폐차시키는 그런 건가 봐요. 이거를 해체해가지고 쓸만한 그 기자재를 뽑아내는 건가 보더라고요. 굉장히 낡은 배인데 이거를 그냥 부수면은 간단할 건데 쓸만한 거는 이제 재활용 가능한 거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부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맡은 노역은 이거고요. 이제 이런 식의 그 노동인데, 노동하는 게 힘들지만은 사실 이 죄수들이 하는 노동은 바깥 세상에서 농부들이 하는 일보다도 더 적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강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노동의 묘미다라기보다는 이 노동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한 동시에 뭡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를 고량치코프도 하는데, 뭐냐면은 차라리 일이라도 해가지고 뭡니까? 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우울한 생각에 잠기고 고독에 이렇게 자꾸만 빠져드는 것보다 낫다. 그 다음에 또 적당한 노동은 뭐다? 신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고, 중요한 거는 나갈 거잖아요. 10년 뒤에는 나갈 건데 10년 뒤에 나는 건강한 몸으로 나가고 싶고 나간 다음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동을 대하는 이런 태도에서 또한 이제 이건 뭐 결국 도스옙스키의 생각이었을 테니까 그런 걸 이제 엿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수들이 여러 있는데 그 중에서 뭐야, 특히나 이제 문제적인 게 귀족. 왜냐하면 여기서는 도스옙스키도 귀족에 속하거든요. 여기 귀족인데 쭉 나열을 하는데 폴란드인 5명, 이 사람들은 정치범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우리는 일반 시정잡배 그런 잡범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귀족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치범이란 말입니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간수한테 엄청 센 두들겨 맞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외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형사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정치범이니까 이런 러시아인 중에서 이런 무식하고 거칠고 야만스럽고 이런 이제 일반 잡범의 흉악범들을 보면 못 참겠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이제 M찍기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 역시나 실존 인물을 모델로 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 이제 각주가 달려 있는데요. 폴란드의 혁명가입니다. 이 사람이 나는 저 깡패들이 너무 스무스럽다고 그거를 프랑스어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본문 중에 딱 2번 나오는데, 작가 일기에서 도스옙스키가 그 말을 인용을 할 정도로 그 말이 작가한테 굉장히 와닿았었나 봐요. 이해가 되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같은 귀족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저 진짜 거칠고 야만스러운 잡범들, 죄수들이 너무나도 증오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같이 공유를 했을 것이고요. 또 그와 동시에 저 사람은 폴란드 사람이고 나는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무식한 줄 알아도 나도 그게 너무 싫지만, 다른 사람이, 이 경우는 삼촌이나 큰아버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듣기 싫단 말이에요. 특히나 내 앞에서 엄마 아빠 욕하면 더 싫은 거죠. 비슷하게 그런 양가적인 감정을 도스옙스키가 느껴요. 자,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족으로 내가 있고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A예요. A. 이 사람은 사회에서 밀고를 해가지고 잡혀 들어왔어요. 무고한 사람을 밀고를 해서 잡혀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또 밀고를 하고 살아요. 근데 누구한테 밀고를 하냐면 소령한테 밀고를 해요. 그러니까 진짜 좀 저속한 표현을 쓰면 소령을 닦아주는 셈이죠. 소령한테 붙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소령이 정근을 가게 되자 외톨이가 되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고요. 굉장히 못된 사람으로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도스옙스키 뒤에 가면은 카즈모도 있잖아요. 그 노틀담의 곡지에서 그 카즈모도는 육체가 불구인 사람이잖아요. 이 아라는 사람은, 아프라는 사람은 육체가 아니라 뭐가 불구다? 정신이
불구인 그런 사람이다라고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악의 극단을 보여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요. 사람이 좀 저기 단순 소박하고 무식하긴 해요. 근데 도스옙스키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사람을 죽였을 것 같지 않아요. 거칠긴 한데. 이 사람 나중에 그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드미트리의 모델이 된 일린스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2부의 중간에 가면은 작가가 갑자기 삽입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텍스트를 하나 넣는데 일린스키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사람의 무죄가 밝혀졌다라고. 그 정도로 도스옙스키한테 강한 인상을 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세 번째 이제 아킴이 있는데 아키무이비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기인이다. 키가 크고 말랐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고 카프카스에서 소위보로 근무를 했고, 어떤 공우가 불을 질렀는데, 그러니까 방화범이죠. 근데 그 사람을 벌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세게 줄 건 없었는데 총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몇 대 때리면 될 거를.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벌로 이 사람도 총살형을 받았지만 아킴도 감형이 돼서 제2부류가 돼서 지금 징역수죠. 그냥 이제 12년형을 살게 되었다라고 돼 있고, 손재주가 되게 좋고요. 목수이자 재화공이고 구두직공이기도 하고 칠장이기도 하고 도금공이기도 하고 뭐야 못하는 게 없다. 진짜 잘난띠의 루키, 황금손이 황금손. 그렇다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소령 얘기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지금 인물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귀족이 5명이 있고요. 또 그 밖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3장인데요. 3장도 제목이 첫인상입니다. 그것도 여기 누가 있다. 하사관이 있는데 맨날 술에 취해 있다. 그 다음에 구교도 노인이 있는데 백발의 왜소한 노인이고 60살쯤 되었고 온화하고 선량한 사람이고 이렇다. 이 사람은 되게 멀쩡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처자식도 다 있지만은 종교 문제 때문에 그 러시아 정교, 그러니까 신교인 셈이죠. 이 사람 구교도니까 그 사원이 건축이 되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방화범으로 잡혀왔는데 일종의 여호와의 증인, 약간 종교사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인데, 이제 여기서도 항상 뭡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남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는 없이, 하지만 가끔씩 밤에 흐느껴 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잘 감옥에서 우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어르신이 원체 정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즉 뭐를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앞에서 돈이 횡행한다 했는데요. 돈이 횡행하는 만큼이나 뭐가 있습니까? 도둑질이 횡행해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는 다들 서로 훔치는데, 훔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그걸 당연시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은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겨요. 그러면 이 어르신은 돈을 어디다가 준다? 나무가 있거든요. 이 감옥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옹이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구멍이. 거기다가 돈을 두고 막아두는 거죠. 이 디테일을 나중에 도스옙스키가 까라마조프에서 스메르자코프에 대해서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재적으로 후기작하고 연결해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디테일들을 찾는 재미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진짜 소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인물들을 쭉쭉쭉 나열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그 사건들이 꾸준히 뭔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화된 이야기인데, 그게 너무 없어서 옛날에 읽을 때 그게 없을 때는 내가 꼼꼼하게 읽지 않아서 그런 걸 거야. 내가 놓쳤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죽기 살기로 읽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적으로 이게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도스옙스키 작품 중에서 논문을 쓰지 않은, 그 다음에 이제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분량이 있는 좀 괄목할 만한 연구서 챕터에 들어갈 만한 글을 쓰지 않은 유일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마지막 작품이라 열심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구조화된 이야기, 서사 이런 게 전혀 잡히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 다음에 천하의 도스옙스키도 이렇게 재미지는 경험이 있는데도 이야기를 구조화하지 못하니까는 너무 지루하고 읽을 수가 없고, 이거를 읽으면서 진짜 의무감에서 읽었고요. 이거를 읽으면서 빛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솔제니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채널에 찍어둔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전을 좋아하는 많은 독자들이 솔제니친의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는 읽어요. 읽을 만한 소설이라는 거를 지금 제가 이거 읽으면서 저실히 깨달았는데, 도스옙스키는 이런 식의 다양한 인물 군상들을 정리하는 거에 흥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수용소의 하루라는 게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죠. 점호하죠. 일 나가죠. 점심 먹죠. 또 오후 노동하죠. 저녁에 들어오죠. 저녁 먹죠. 점호하죠. 잔다. 굉장히 따분한 일상인데 아시다시피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이런 따분하게 지루하게 이어지는 루틴에 대한 소설이 아닌 거잖아요. 이 루틴을 깨부수는 진짜 얼어붙은 뭐를 깨는 도끼 같은 그런 이제 한 순간을 포착을 해갖고 소설을 쓰는 작가, 그런 걸 쓸 때 잘 쓰는 작가인데 감옥의 일상은 너무 평이하다 보니까 그게 소설화되는 과정에서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뭘 했는지 얘기를 하겠다 해서 또 아침 얘기가 없고, 노동을 가면 뭘 했는지 얘기를 하겠다 해서 노동 얘기를 하는데,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를 보면은 벽돌 쌓고 하는 걸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도스토옙스키 소설 여기에 한바닥인가 벽돌 쌓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진짜로 벽돌을 쌓아봤는지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이, 아마 일을 억지로 했겠구나, 벽돌 쌓는 일을. 근데 솔제니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 벽돌 쌓는 일이 정말 좋았던 거죠. 솔제니친은 정말 뛰어난 노동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인데, 솔제니친은 그 자신도 되게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그런 정서를 지닌 사람으로서 그런 식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런 평범한 따분한 이야기를 쓰는 게 본인 따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재미가 있고요. 소명의식도 느꼈던 것 같고 책임감도 느꼈던 것 같고, 그럼 그걸 읽는 독자는 어때요? 그렇게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야비해지는 것 같고 뭔가 도덕적이지 못한 것 같고 하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지급의 기록은 보니까 작가 자신이 이 주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은 게, 이런 인물들 저런 인물들 얘기를 하는데 도스토옙스키는 보편적이고 평범한 사람보다는 도드라지게 튀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본 게 감옥이라고 해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냥 다 평범한 거예요. 평범과 비범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은, 감옥에 들어왔는데 도둑질 안 한 사람 어디 있고 사람 안 죽인 사람 어디 있고 뭐 한 사람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개성이 조금씩 있어 갖고 그거를 이제 부각을 시키는데, 그 개성들이 사건화 되려면 일반 사회여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그게 사건화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탈옥을 하거나. 근데 그거조차도 재밌는 이야기를 2부에서 별로 못 만들더라고요. 3명이 탈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9일 뒤엔가 잡혀와요. 그래갖고 1번 재수는 태형 몇 대, 2번 재수는 태형 몇 대, 3번 재수는 태형 몇 대, 그냥 이걸로 또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밖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 뭔가 사건성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면은 첫인상 얘기가 계속됩니다. 이게 지금 재미가 없어요. 오를로프는 어땠고 누구는 어땠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요. 첫 딸에 대한 인상, 노동에 대한 인상, 이런 걸 쭉 얘기를 하고요. 새로 알게 된 사람, 빼트로프 이런 사람도 있고, 시시코프도 있고, 시로트킨, 그 이제 고아란 뜻인데 그런 사람도 있고, 루치카도 있고, 이 사람도 엄청난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소설 속에서는 악이 별로 도드라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 이사의 얘기 이제 부분적으로 좀 나오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사건성이 있는 거라면 목욕탕 장면, 목욕 가는 장면, 이것도 이제 죄수들을 호성병이 끌고서 가요.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민중들하고 약간 섞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감옥이라는 게 그렇게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옴스크에서 대중 목욕탕은 2개가 있었다. 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데 우리가 간 곳은 되게 안 좋은 곳이다 였고요. 목욕을 해야 되는데 족쇄를 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갈아입는 것부터 되게 큰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목욕탕에서 알몸이잖아요. 근데 돈을 주고받아요. 자리 이렇게 주고받고, 그 다음에 때밀이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요즘 세신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제 나이인 사람은 아실 것 같은데, 대중목욕탕, 공중목욕탕,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욕탕을 연구자들은 지옥이다, 단테의 지옥편에 대한 어떤 도스토옙스키적인 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읽기에는 저는 너무나도 사실적이고 제 인생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어떤 일반적인 풍경하고 너무 닿아 있는 거예요. 그 빽빽한 명절 전에 빽빽한 그 목욕탕과, 그다음 여기도 똑같은데 그 이사이 포미츠도 마찬가지고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고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뇌물을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뜨거운 물 한 통 또 얻어야 되고요. 비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엄마가 굉장히 애썼던 거, 빨래도 가지고 가고 하잖아요.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또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목욕탕 장면이 그래도 인상적이기는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무슨 단테의 지옥에 비길 만큼 그렇게 이게 무서운 장면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가 그 무섭다는 시베리아의 지옥인데 좀 너무 약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이제 그런 묘사들이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읽어온 중에서는 이 부분이 좀 제일 재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3일 동안 노역을 면제를 해준대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차르치아의 러시아는 굉장히 폭압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그런 거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수용소가 뭐 감옥이 뭐 완전 껌이잖아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죄수들은 뭘 한다? 마이단을 한다. 마이단은 도박입니다. 마이단, 이제 도박을 하고, 누구는 도박을 하고, 이제 토끼는 춤추고, 누구는 바이올린 하는 건데, 누구는 뒤에서 망을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하는 게 뭐다? 성탄절 이 축제의 일환으로 연극을 합니다. 레파토리가 한 서너 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는 약간은 연극 속의 연극, 극장 속의 극장 이런 느낌으로 그 미장 아빈무라죠. 그 프랑스어로. 그런 약간 끼어들어 액자 소설처럼 이제 연극 얘기를 해주는데 크게 재밌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물론 연기를 하는 거는 뭡니까? 죄수들이고요. 그래서 요걸로 이제 연극 공연을 끝으로 해가지고 1부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무슨 얘기를 써야 될까요? 더. 병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가 끝나고 나서 내가 병원에 이제 가게 됐는데, 병원에 있었던 일을 1병원, 2병원 계속, 3병원 계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원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죄수들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제 풍토병이 괴열병이 많나 봐요. 이런 이제 환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질환으로 많이 죽으니까 폐병장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내가 들어오고 나서 3일 뒤에 죽었고, 미알로프는 그거 좀 뒤에 죽었는데 특별한 역시나 스토리가 있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상적인 환자들은 뭐냐면 태형이 있습니다. 태형은요, 여러분, 15명이 2줄인가요? 이렇게 쭉 써갖고 있고요. 재수를 이런 막대기 같은 데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게 하나 봐요. 이 2줄로 서 있는 이 군인들 사이를.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안녕 잘 가 이러지 않잖아요. 때리는 거죠. 이 몽둥이로 이렇게 때려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엎드려 가지고 있고 곤장을 쳐라 하는 그 장면의 움직이는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는데, 어떤 게 더 고통스럽다? 채찍이 당연히 더 고통스러운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몽둥이로 때려 가지고 몽둥이에서 그 가시 나무가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재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푸른 거리를 지난다라고 지금 해놨는데, 원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푸른 거리, 이 매가 이렇게 내려쳐지는 그 거리, 그걸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한다 해요. 이 태형을 이제 받는 거를. 근데 이것도 아마 형벌 제도를 찾아보면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 말이냐면 이제 문명하던 사회니까,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고, 아, 제가 까먹었는데, 무섭기도 하고, 그 때리는 매에 따라서 그 매의 굵기인가 이게 달라가지고 뭐 장형 무슨 형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따라서 몇 번 때리느냐 개수도 있지만, 어떤 무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어떤 도구로 때리느냐도 또 갈리고, 그 다음에 매만 맞고 끝나느냐, 아니면 이제 정약용이나 이런 경우에도 일단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태형을 500대, 1000대, 2000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이거를 죄수가 견딜 수 있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일단 500대만 맞자 하면 이제 병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좀 치료를 한 다음에 다 나으면 이제 나가서 또 맞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즉흥적이다라는 예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드는 것이, 태형을 맞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또 나쁜 죄를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하는 동안에 며칠 동안 안 맞아도 되잖아요. 나중에 더 많이 맞아야 되지만, 이런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태형을 맞아야 되니까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맞기 전에는. 그랬다가 또 막상 뭡니까? 맞을 때는 잘 맞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고통에 의외로 강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러시아 민중은 고통에 되게 강하다, 또 이런 표현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환자가 꾀병 환자인 거예요. 눈이 아프다고 해서 왔는데,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뭔 일인가 봤더니 밤마다 요 눈에다가 벽돌 가루를 막 발라가지고 시뻘겋게 충혈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감옥 안에서
이 병원이 제일 좋은 곳이래요. 이게 제수병동이지만 또 바깥에는 군인들만 쓰는 병동이 따로 있대요. 그만큼은 안 되지만 여기가 제일 좋은 곳이고 여기도 역시나 뭐가 있다? 뇌물이 있다. 그래서 돈을 쓰면 소고기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빵 중에서 흑빵이 조금 안 좋은 일반적인 빵이고 흰빵이 좋은 빵이거든요. 그런 거를 좀 먹을 수 있다든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환자들 이제 얘기를 하고요. 이거 와중에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이 소설에서 악굴가의 남편, 이게 제일 재미가 있었는데요. 화자가 이제 병원에 침상에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악굴가의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가 겪은 일을 이야기를 해줘요. 이 악굴가의 남편은 시시코프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필까 모로조프라는 사람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이 필까 모로조프가 말하자면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개차반.